편집실 내부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던 이수진 기자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김민준 변호사였다. 이 기자님, 박철민 경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미 씨 집으로 향한 것 같아요. 저희도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수화기 너머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다. 이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나오미 씨, 조금만 더 버텨줘요.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곧 결실을 보거나 혹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밤,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가 골목길은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나오미, 아프리카계 미국 인사는 창문 너머로 거세지는 빗줄기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나무 펜던트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박철민 경위의 그림자가 떠올라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제발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오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직감적으로 박경위임을 알 수 있었다. 문을 잠갔지만 육중한 몸으로 몇 번 부딪히자 낡은 문고리는 힘없이 부서지며 열리고 말았다. 흠뻑 젖은 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들어서는 박경위의 모습은 악마와도 같았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골치 아파졌어. 순순히 그 빌어먹을 영상 내놓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을 거 아니야. 박경위는 으르렁거리며 나오미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금속성의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나오미는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오지 마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박경위는 비웃음을 날리며 거리를 좁혀왔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내까지 것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특히 너 같은 까만 외국인은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역겨운 말들과 함께 폭력이 시작되려는 찰나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경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오미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방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여기에요. 여기 사람이 갇혀 있어요.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민준 변호사와 이수진 기자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한 경찰이 외쳤다. 박철민 경위 불법 주거 침입 및 폭행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박경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받아들였다. 나오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김민준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나오미 씨,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수진 기자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다. 박경위님, 이 영상은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겁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와 함께 말이죠. 나오미의 방 한구석,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둔 작은 노트북 웹캠 렌즈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박경위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그의 절망적인 마지막 모습까지도. 그 영상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평범한 외국인 여성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용기의 증거였다. 2024년 여름, 서울 용산구의 한 작은 영어학원. 나오미는 칠판 가득 알록달록한 그림과 단어들을 채워 넣으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크고 따뜻한 눈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마주치며 미소 지었고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은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경쾌하게 흔들렸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지 어느덧 2년.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선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조금씩 익숙해지는 한국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자, 오늘은 용감한 사자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Who wants to be brave like a lion?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나오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책을 펼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어 지식뿐만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미국에서 성장하며 겪었던 미묘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차별의 경험들이 그녀 안에 새겨놓은 무의식적인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업이 끝나고 동료 교사인 지연 씨와 함께 학원 문을 나섰다. 후텁지근한 방귀가 훅 끼쳐왔다. 나오미 씨,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지연 씨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나오미는 애써 웃어 보였다. 조금요. 요즘 비자 갱신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체류 비자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심했다. 잘 될 거예요. 나오미 씨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지연 씨의 위로에 나오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유색인종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 지연 씨와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길. 이태원역 근처의 번화가를 지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어두컴컴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이게 전부예요. 애절한 비명과 함께 둔탁한 가격 소리가 들려왔다. 나오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떨리는 눈으로 빼꼼히 내다본 그곳에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중년의 남성이 젊은 남자를 벽에 밀치고 사정없이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고 있었다. 중년 남성의 옷차림은 분명 경찰 제복이었다. 경찰이 강도짓을? 나오미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상에는 경찰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과 폭행 장면 일부가 담겼다. 바로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나오미와 눈이 마주쳤다. 뱀처럼 차갑고 살기등등한 눈빛이었다. 거기 누구야? 나오미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미친 듯이 골목길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렸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동안 숨을 헐떡였다. 조금 전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그 남자의 섬뜩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뭘 본 거지? 경찰이 어떻게 그런 짓을... 그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영상은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상대는 경찰이었다. 자신은 외국인이고 비자 문제도 걸려 있었다. 섣불리 나섰다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목에 걸린 어머니의 나무 펜던트를 꼭 쥐었다. 어릴 적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나오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단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나오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에서는 마치 그녀의 심정처럼 여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오미는 밤새 고민한 끝에 우선 학원에는 평소처럼 출근하기로 했다. 어젯밤의 일은 잊고 싶었지만 스마트폰 속 영상은 생생한 현실이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롭고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점심시간 나오미는 잠시 짬을 내어 인터넷으로 외국인 법률 지원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한 공익 변호사 단체의 홈페이지를 발견했고 그곳에 익명으로 상담 메일을 남겼다. 어젯밤 목격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답장이 올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나오미 씨 맞으십니까? 어제 파출소에 신고된 폭행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당장 용산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폭행 사건이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경찰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용산경찰서에 도착하자 한 형사가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어젯밤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경찰, 박철민 경이었다. 나오미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경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나오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오미 씨라고 했죠. 어젯밤 10시경 이태원 골목길에서 김모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어젯밤. 나오미는 다급하게 항변하려 했지만 박경희는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 물론 억울하시겠죠. 하지만 피해자 진술도 있고 주변 CCTV에도 나오미 씨 모습이 찍혔더군요. 자, 여기 진술서에 서명부터 하시죠. 박경희가 내민 것은 이미 모든 내용이 작성된 진술서였다. 나오미가 가해자라는 내용으로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이건 거짓이에요. 저는 서명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완강히 거부하자 박경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오미 씨, 한국말 잘 알아듣죠? 당신 비자 곧 만료된다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비자 갱신은커녕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게 말할 때 협조하는 게 어때? 어젯밤 일은 그냥 못 본 걸로 하고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내가 선처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의 눈빛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어젯밤 자신이 목격한 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다. 나오미는 분노와 공포로 온몸이 떨려왔다. 당신이 어젯밤 그 골목에서 한 짓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은 경찰이 아니에요. 범죄자라고요. 박경희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흥미로운 소설이군. 하지만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을걸? 특히 당신 같은 까만 외국인 여자 말은 증거 있어? 없잖아. 하지만 난 있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증거. 그는 나오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잘 생각해봐. 여기서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실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기분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용기를 잃지 마, 나오미. 그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다. 2부 저항의 시작. 조사실에서 나온 나오미는 곧바로 어제 익명상담 메일을 보냈던 공익변호사 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한 명의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나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김민준 변호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했지만 나오미의 절박하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박경희의 비상식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오미 씨,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경찰서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진술이나 서명도 하지 마시고 박경희와 단독으로 접촉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김민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나오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은 용산경찰서에서 박경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변호사? 이런 시시한 사건에 변호사까지 대동할 필요 있나? 김민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박경희님, 제 의뢰인은 명백히 무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정황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수사 기록 열람을 요청하며 나오미 씨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박경희는 코웃음을 쳤지만 변호사의 등장에 이전처럼 함부로 나오미를 다루지는 못했다. 그날 이후 박경희의 직접적인 압박은 줄어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감시와 위협은 계속되었다. 나오미는 퇴근길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 집 현관문 앞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기 일쑤였다. 그녀의 밝았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민준 변호사는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함께 증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어젯밤 골목길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고 어두워서 박경희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폭행 상황과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의 실루엣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영상만으로는 박경희를 직접적인 범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건 현장에 있었고 나오미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화질 개선 및 음성 증폭 작업을 시도했다. 동시에 그는 박철민 경위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내부 정보망이나 과거 사건 기록들을 통해 박경희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거나 유흥업소와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들이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뚜렷한 증거 없이 묻힌 사건들이었다. 그러던 중 김민준 변호사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이수진에게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이수진 기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는 심층 보도를 통해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다. 이 기자님, 용산경찰서 박철민 경위에 대한 제보입니다. 단순한 경찰 비리를 넘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진 단서들입니다. 이수진 기자는 김민준 변호사가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깊은 흥미를 느꼈다. K-팝과 K-드라마로 포장된 한국의 화려한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박철민 경위에 대한 탐사 취재팀을 꾸렸다. 나오미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나 동료 교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대부분은 그녀의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경찰과 얽히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몇몇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했다. 한 학부모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했고 동료 교사 지연 씨는 나오미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어젯밤 사건의 최초 피해자였던 젊은 남자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박경희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나오미의 진심 어린 설득과 김민준 변호사의 법적 보호 약속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박경희는 예전부터 저 같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어요. 그날도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저를 폭행한 거고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의 증언은 박경희의 범죄를 입증할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김민준 변호사는 그의 진술을 녹취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수진 기자의 취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경희의 과거 비리 의혹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박경희와 유착 관계에 있는 듯한 지역 조직 폭력배의 존재까지 감지하게 되었다. 박경희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조직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희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더욱 초조해졌고 나오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어느 날 밤에는 나오미의 원룸 현관문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섬뜩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기도 했다. 나오미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다. 나오미 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지연 씨는 진심으로 나오미를 걱정하며 말했다. 나오미도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박경희 같은 인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자들을 괴롭힐 것이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는 또 나올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나무 펜던트를 다시 한번 움켜쥐었다. 아니,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3부 폭풍전야, 이수진 기자의 취재는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민 경위와 유착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유흥업소 사장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박경희의 비리가 담긴 내부 장부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장부에는 박경희가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내역과 불법적인 사건 무마 청탁 기록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정도면 박경희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이수진 기자는 김민준 변호사에게 연락해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변호사 역시 나오미에게 폭행당했던 최초 피해자의 공식적인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박경희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박경희는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수사망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이수진 기자라는 이름은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 빌어먹을 외국인 여자 나오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쓸데없이 영상을 찍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자에게 제보하지만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묻힐 수 있었다. 그년만 없애면 돼. 그년만 입 다물게 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박경희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상 원본을 무슨 수를 써서든 빼앗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켜야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뒤를 봐주던 흥신소에 연락해 나오미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그녀가 혼자 사는 원룸의 위치와 생활 패턴까지 모두 파악했다. 그날 밤 나오미는 김민준 변호사로부터 이수진 기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숨 돌리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박경희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김민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노트북 웹캠을 항상 켜두고 작은 소형 녹음기를 항상 휴대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지킬 마지막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창밖에는 예고 없이 여름밤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전조처럼 빗소리는 나오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거실불도 켜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오미는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다. 분명 누군가가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문 손잡이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오미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박경희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낡은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흠뻑 젖은 박경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로 보이는 물체가 들려 있었다.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이 더러운 외국인 년이. 박경희는 이성을 잃은 듯 포효하며 나오미에게 달려들었다. 나오미는 비명을 지르며 필살구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박경희는 나오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빌어먹을 영상 어디 있어? 당장 내놔. 나오미는 고통 속에서도 노트북이 놓인 책상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짧은 시선을 놓치지 않은 박경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부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꼼짝 마! 박철민 경위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민준 변호사와 이수진 기자 그리고 사복 차림의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내부 감찰팀 소속 형사들이었다. 이수진 기자의 제보와 김민준 변호사의 긴급 요청을 받고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박경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형사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다. 나오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김민준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나오미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이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박경희의 일그러진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방 한 구석 나오미의 노트북 웹캠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하지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가 켜둔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고 박경희의 만행은 실시간으로 폭로되고 있었다. 빗소리마저 잠재우는 듯한 침묵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빛을 향하여 박철민 경위의 체포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오미의 노트북에 기록된 영상과 음성 파일은 그의 불법 주거 침입, 폭행, 협박, 그리고 과거 비리를 스스로 자백하는 듯한 발언까지 담고 있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이수진 기자가 확보한 내부 장부와 전직 동료 경찰의 증언, 그리고 나오미에게 폭행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박경위의 범죄 사실은 낱낱이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박철민 경위의 추악한 민낯을 전국에 생중계하다시피 폭로했다. 경찰 제복 뒤에 숨은 악마, 외국인 여성 상대 상습 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 지역 조직과의 유착 의혹, 경찰 내부 비리 심각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뉴스를 도배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청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다. 나오미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낯선 땅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과 배신감, 그리고 언제 다시 비슷한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집안에만 머물렀다. 그런 나오미를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낸 것은 김민준 변호사와 이수진 기자,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학원 동료 지연 씨와 몇몇 학부모들이었다. 그들은 꾸준히 나오미의 집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나오미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어요. 김민준 변호사의 말에 나오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수진 기자는 나오미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겪었던 인종차별과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한국 사회 내 외국인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몇 달 후 박철민 경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조직원들과 비리를 묵인했던 일부 경찰 관계자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는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오미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니던 영어학원에 복직했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전의 나오미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수 있는 단단한 용기가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말에는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나 이주 여성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김민준 변호사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때로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오미는 남산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햇살은 따스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물려주신 나무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 펜던트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옳은 길을 가고자 했던 용기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문득 김민준 변호사와 이수진 기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오미 씨,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하죠. 나오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하며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힘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나오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